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천 명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사도광산은 우리에겐 아픈 기억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내일 열립니다. 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매년 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는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추도식 전날 불참을 결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교적 괜찮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오늘 첫 소식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행사 불참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논란은 일본 측 대표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아이돌 출신인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 차원의 별도 추도식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일성인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개선 흐름이 계속되던 한일 관계가 이번 논란으로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4주째 계속되는 주말 집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과 달리 정치색을 빼고 시민 참여를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원 기자, 집회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민주당이 주최한 4차 집회는 20여 분 만에 끝났지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집회 현장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약 2.5km 구간 도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이 횃불로 타오를 거라며 국민이 해고를 통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오늘 집회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민주당 각 시도당은 집회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가급적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당명이 적힌 깃발을 지참하지 말라고도 공지를 내렸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집회 현장을 둘러보니 확실히 이전처럼 파란색 인파는 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지침은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방탄 집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치색을 덜어내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몇 차례 집회와 달리 오늘은 연단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사법부 비난을 자제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모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외 집회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당원들과 함께 구호만 외쳤습니다. 무능한 부패 대통령, 국민을 거부한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 장외 집회에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란 걸 보여주자고 소리쳤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징역형 선고 이후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거세게 비난한 게
모래 위증교사 선고를 비롯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모습으로 자세를 낮춘 이 대표와 달리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들은 새 과시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모레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최대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집회 일정을 전파하며 총결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선고 당시 이 대표의 만류에도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법원에 집결한 가운데 모레 재판엔 더 많은 의원들이 모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부 자극 자제령도 방탄용 위장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80%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어떤 부분이 25일 선고에 쟁점이 될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검찰이 녹취를 발췌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인 위증 교사 행위는 그 자체가 형량 가중 요소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겐 불리합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가 2022년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법원은 위증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최근 3년간 위증 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형은 15.5%, 무죄는 1명으로 1.4%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그 시작이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부터 2018년 선거법 위반을 거쳐 현재 위증교사 재판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은 안혜리 기자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공보물입니다. 전과 기록에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22년 전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최초로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사칭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송 PD가 했는데 제가 도와준 걸로. 그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죄 판결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최 전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지 등을 적어줬다는 게 사건의 골자입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에 출마했을 때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대표는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재판 중요 증인인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부탁합니다. KBS와 김 전 시장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녹취는 지난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진성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김 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최 전 PD도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 인터넷상에 뒤져보면 제 이름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사칭한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왜 부당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식으로. 재판이 재판을 낳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법원의 첫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보수 성향 변호인 보강입니다. 이게 누가 변호인을 보강한다는 거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모레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부터 최근 검찰이 기소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모두 5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변호인단을 보강하기로 했는데 특히 보수 성향의 변호사 선임도 검토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 성향 변호사를 구한다는 겁니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보수의 시각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초쯤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성향에 최대한 맞춰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대표 변호인은 사건당 서너 명 이내로 확인되는데 선거법 사건은 일단 2명 정도 변호사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뿐 아니라 판사 출신과 같은 유력 전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당 차원에서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단순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의 반환 여부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비와 국고보조금 등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선관위에도 유권 해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직 선관위의 최종 해석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이 고의적인 부패 혐의가 아닌 데다 당이 당사자가 된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직접 쓰는 건 까다로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정책개발비와 같은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운명의 12.12.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야권의 또 다른 대형 사법 리스크죠. 조국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3심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과는 또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으로 이미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12일이면 대법원 결론까지 나는 건데 검찰이 2019년 12월 기소한 지 5년 만입니다. 제가 창당을 선언했을 때 약속했던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예. 자,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결과, 판결을 내린다면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대표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엔 다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게 되는 만큼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12일에 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의 운명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당은 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일각에선 민주당과의 합당 예측도 나옵니다만 조국 혁신당은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주도해온 이 탄핵 이슈도 확정 판결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황운하 원내대표는
판결과 무관하게 탄핵안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은 발의 단계부터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은 거리를 두는 상황인데다 조 대표까지 거리 상태가 될 경우 탄핵 동력이 크게 상실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더 시간 끌지 말고 내일까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수선한 여당 상황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고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주도할 수 있겠냐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판결 선고 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판결 이후 여당의 전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기에 털어내야 한다는 이유인데 한 달 전 한 대표가 이 대표 선고 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차례 짧은 입장을 밝혔지만 가족의 작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란.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얘기도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줘야 되나요? 다만 한 대표 측은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며 추가 해명이 나올 경우 당의 민생 행보 노력이 묻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을 거예요. 또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한 언론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명태균 씨에게 빌려줬다는 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3년 전 자신의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당시 이준석 대표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2021년 8월 경북 지역 언론사가 연 행사에 참석합니다. 사실 안동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자주 왔었습니다. 당시 해당 언론사 대표 김모 씨는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원을 보냅니다. 김 씨는 3천만 원은 이 의원 강연비 명목으로 줘야 한다고 해서 줬다며 창간 5년밖에 안 된 지역 언론 행사에 이 의원이 와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인데 명 씨는 1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이 1억 원은 김 씨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시킨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를 사기죄로 고발한 김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5월인가 6월인가 취업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취업 청탁을 21년 7월 달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한단 말이에요. 의원은 해당 행사가 국민의힘 안동당협이 공동주최한 행사라 참석했던 것이라며 3천만 원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오후 보수와 진보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서울 도심차로 일부가 통제된 곳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날씨입니다만 벌써 몇 주째 주말 집회가 계속되면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이에 두고 보수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진보단체와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로와 사직로 3개 차로를 차지하고 시위에 나서면서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좁아진 차선에 차량은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주말마다 여기 차 갖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토요일이랑 주말에 여기 워낙 집회가 많으니까.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제가 타는 버스는 좀 많이 늦네. 20분 남았다 그러는데. 집회를 위해 스피커가 설치된 곳에서 100m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귀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시끄럽고 막 귀도 막 막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데 이걸 또 막 이렇게 놔두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집회 현장 주변 인도입니다. 소음 측정치는 104데시벨로 난청 등 청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85데시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주말이면 반복되는 도심 집회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백종원 씨의 손길로 새롭게 단장한 충남 예산시장의 상가 임차료가 최대 10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명소가 되면서 방문객이 늘자 건물주들이 세를 올려받기 시작한 건데 백종원 씨의 경고에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희 몇 번 왔을 때 맨날 품절이어서 올 때마다 맨날 닫았는데 오늘 열어가지고. 예산 상설시장에는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36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월 새 단장 이후 전국적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상가 임차료도 덩달아 뛰고 있다고 말합니다. 10만 원씩 100만 원. 그만 돈이 새로 올려주니 막 이렇게 하다가 새로 올려주고 인근 부동산에 임차료를 물어봤습니다. 계획이 안 팔고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그 정도 조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최고는 180까지 받는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가 매입한 상가의 경우 49제곱미터 기준 월 임대료가 6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건물주들이 최대 3배 가까이 임대료를 더 받자 백 대표는 시장을 통째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째로 시장 놔두고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갑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한 겁니다. 예산구는 건물주들에게 임차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지 말아달라고 계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수능 이후 입시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중단 사태 해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혼란만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 황민지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이 문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정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수험생 30여 명이 시험이 불공정했다며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연세대학교가 빨리 결단을 해서 고난 판단 전에 어떻게든 신속하게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연세대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연세대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네,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관건은 아무래도 입시가 어떻게 이뤄지느냐 이걸 것 같습니다. 네, 일정상 연대는 다음 달 13일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를 다음 달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연세대는 일단 재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네, 다만 교육부가 논술 전형 모집 인원 정시 2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시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험생들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일단 문제가 되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정원은 261명입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1,444명의 합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재시험을 봐야 하는데 문제 출제와 채점 등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네, 그럼 연대가 본안 판결에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판결이 합격자 등록 이후에 나온다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타 대학에 등록을 마친 연세대 합격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타 대학은 빈자리를 또 추가 모집으로 채워야 합니다. 동시에 발표가 되지 않으면은 중복 합격 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을 하고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의대 수험생의 경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또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세종대와 일본 도쿄대 등이 과거 교육 여건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능이 끝났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3주 정도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불과 석 달 뒤면 대학교 입학인데 수험생 혼란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은 국경지대 러시아 영토 최전선에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목격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활동 범위를 넓혀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폭격에 어린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들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급증했는데 미사일 상당수는 북한이 지원했습니다. And about a third of them, at least 60, were using North Korean KN-23s. KN-23 missiles rely, they say, on compone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북한이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황은 더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을 입었지만 러시아군과는 따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또 우크라이나 북동부 주요 전선인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군 투입 범위를 우크라이나 내부로까지 넓힌 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왔습니다. There were some 10,000 or so North Korean soldiers in the Kursk region, and they were being integrated into the Russian formation. 다만 현지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하르키우에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양국은 러시아 군사교육 대표단과 체육장관의 방북 사실을 공개하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지 14년이 된 날입니다. 북한의 포탄에 생떼 같은 해병대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제 보훈 심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 돼 아들 앞에 섰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과 제대로 작별하지 못한 사연을 차정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호복 씨가 아들의 묘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비석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떨군 지 햇수로 14년이지만 여태껏 도발을 일삼는 북한 때문에 아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1월이 되면 정말 그 낙엽이 떨어질 때 우리 아들의 인생이 꺾여진 그런 것처럼 보여져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많았거든요. 광주에서 평생 교편을 잡았던 어머니는 아들이 순직한 이후 안보관이 투철한 보훈 전문가가 됐고 이번 주부턴 보훈부에서 보훈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서해수 용사들뿐만 아니라 이 보훈 대상자 가족 중에 보훈 심사위원장이 된 건 김 씨가 처음입니다.
김 씨는 안보가 위중할 땐 그 누구도 희생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영원히 기억해주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게 진정한 보훈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고 또 이 나라가 더 큰 발전의 도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편향된 잣대로 엉뚱한 예우를 받거나 보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 장병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함 유족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한 김 씨는 이를 언젠가 순직 해병 부모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명자들의 각종 구설로 자질 논란이 일고 백인 일색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경제 분야에서는 월가 출신 강경파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그 밖의 인선 내용까지 송무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재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건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 억만장자 스콧 베센트입니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고율 관세에 부정적인 데 반해 그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지지해왔습니다. If you take that price adjustment coupled with all the other disinflationary things President Trump is talking about, 앞서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역시 월가 출신 억만장자의 대중 강경파로 꼽힙니다. When was America great? I don't know, 125 years ago, and all we had was tariffs. 다른 경제부처도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중용됐습니다. You said there is no climate crisis. Do you agree you said all those things? Absolutely. Okay. It's all bullshit. 이 밖에 노동부 장관의 히스패닉계 여성인 로리 차베즈 디레머 하원 의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프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 스콧 터너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되면서 내각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은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앞두고 미국의 제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는 중국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와 장비를 대거 사들이며 내년 엔비디아에 대항할 인공지능 칩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높은 불량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So if China or any other country charges us a 100 or 200% tariff or tax, then we will likewise charge them. 현재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를 수입하는 걸 막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재가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와 생산 장비를 싹쓸이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액은 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늘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하반기 이후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 생산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화웨이는 새 인공지능 칩 샘플을 최근 일부 고객사에 보냈고 내년 1분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첨단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 이제 레거시 부분까지 다 막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제품 생산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워진다.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과 저지하려는 미국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친화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죠. 민간 건설사의 주택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영구 임대주택을 고령자 편의에 맞게 리모델링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에 어르신들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방 문턱은 모두 사라졌고 밤에 일어나서 전등을 켜지 않고도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동작감지 조명도 적용됐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동네 특성에 맞게 LH가 새 단장한 경남 진주의 한 영구임대 주택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주택입니다. 현관에 간이의자를 설치해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했고 턱을 없애 넘어질 위험을 줄였습니다.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턱이 있으면 많이 묻었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엎어지고 그러거든. LH가 운영하는 전국의 영구임대 주택은 약 17만 가구. LH는 이 가운데 25년이 넘은 1000가구를 해마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대상으로 지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고령자에 맞는 주택을 리모델링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매년 3,000가구를 공급하고 노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거리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인증샷 명소들이 곳곳에 생겼는데요. 주말 휴일 풍경을 조윤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2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독일 소시지와 케이크도 발길을 붙였습니다. 캐롤도 들리고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되게 벌써부터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장식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잔디광장에 설치된 회전목마도 나들이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소원을 적어 걸어두는 벽엔 다가올 새해 소망들이 담겼습니다. 따뜻하게 연말 가족들끼리 잘 집에서 오손도손 잘 보내고 또 다가오는 2025년 또 아무 탈 없이 가족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몰려있는 서울 성수동 거리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나왔어요. 벌써 코앞으로 막 다가온 것 같고 너무 떨려요. 기대돼요. 대형 백화점도 앞다퉈 크리스마스 장식을 마치는 등 거리엔 어느새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K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100년 기업 디즈니의 미래 전략 중심에 우리나라 작품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에서 한국 작품에 대한 관심이 유독 뜨거웠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히트작으로 아시아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김수현을 비롯해 우리 배우들이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번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쇼 라인업에서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건 바로 한국 작품과 스타들이었습니다. 시즌2 제작이 공식 발표된 무빙2를 비롯해 공개를 앞둔 작품과 출연진이 소개되는 순간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렇게 우리 작품 홍보물들이 늘어섰고 독특한 촬영장 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차까지 등장했습니다. Moving last year. Yeah, I love it very much and I'm waiting for the light shop. Family,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is so sweet. 지난해 디즈니 플러스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 작품 상위 15개 중 3분의 2에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붙었을 만큼 우리 콘텐츠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We are extremely excited to see the role of Korea being an entertainment hub all over Asia. I think it's continued to be an inspiration for creative storytellers from around the world. 1편으로 세계를 휘어잡았던 오징어 게임 속편 역시 다음 달 공개를 앞둔 상황. 연이어 쏟아지는 우리 콘텐츠가 다시금 전 세계를 휩쓸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기아의 독주로 막을 내린 프로야구에서 30대 중반 김선빈 선수는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65cm라는 야구 선수로서는 작은 키로 한국 시리즈 MVP라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거인이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김선빈 선수를 만났습니다. 담장 쪽으로 날아가는 큼지막한 타구. 펜스를 맞고 3루타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다시 만난 삼성 에이스 원태인을 상대로 10구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승부 끝에 2루타도 때립니다. 공을 맞히는 능력에다 장타 본능까지 김선빈은 무려 6할에 가까운 타율로 한국 시리즈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우승의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한국 시리즈였지만 이번은 특히 남달랐습니다. 고참이 되고 나서 우승한 좀 감동은 더 큰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서는 작은 편인 165cm의 키로도 팀 우승과 MVP라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너는 몇 년 뒤에 은퇴할 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MVP를 받으면서 그 편견은 다 깬 것 같아서. 편견 없이 장점을 살려준 이범호 감독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운동을 워낙 많이 했었고 제 신체 조건을 진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제 스타일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프로 데뷔 17년 차 기아 원클럽맨의 소망을 물었습니다. 팬분들께 제일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키 작은 선수가 이런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인식을 좀. 내년 시즌 목표 순위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일단 무조건 1위는 해야죠, 다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 3연패를 달성한 울산이 오늘 수원FC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4대2로 완승했습니다. 강원을 준우승으로 이끈 양민혁 선수는 오늘 결승골을 넣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야구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 나가는 울산. 후반 들어서도 수원FC를 압도합니다. 이청용의 크로스를 받은 박주영이 몸을 날려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박주영은 오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돕고 쐐기골을 터뜨리며 울산 우승축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1일 강원전 승리로 시즌 우승을 조기에 확정한 울산은 승점 72점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주장 김기희가 우승 트로피를 건네받자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정말 노련한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정말 프로다운 직업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잘 발휘된 것 같고. 전반 35분 김강국의 침투 패스를 받은 양민혁이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강원FC가 고등학생 선수 양민혁의 결승골을 앞세워 포항을 제압하고 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양민혁은 올 시즌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12골을 기록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군인팀 최초로 준우승을 노렸지만 오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FC서울에 일격을 당해 역대 팀 최고 성적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승리한 FC서울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은 가을볕 아래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반면 대관령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내려 갈대에 흰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2도로 춥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영남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도, 춘천, 영하 1도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이 13도,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여성의 인형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189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여성에게도 학위를 수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남성들이 여성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형을 내걸고 조롱한 겁니다. 오랜 투쟁 끝에 드디어 여성도 대학 교육을 받는 세상이 왔고 이제는 정반대로 여자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이 화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낮은 취업률 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라는데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위 과정에서 포착된 일부 학생들의 폭력적인 언행 그리고 교수를 향한 태도는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샀습니다. 너네 학생 이런 태도가 맞아? 네! 동덕여대를 여기저기 뒤덮은 지우기 힘든 레커 시위는 학교의 명성에도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최고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싸우기만 하고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